시작 안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자연과 자기 기만.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장자크 루소. 주석.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순수하고 선하지만 사회에 의해 타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자연 세계는 변덕스럽거나 거짓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오해하거나 자연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편견, 잘못된 해석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위적인 관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자신을 속이는 내면의 요인들을 인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자기기만이나 확증 편향을 경계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최근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 잘못 판단했거나 오해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외부 상황 자체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현실 인식을 왜곡했나요?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등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당신에게 있지는 않나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 잘못 판단했거나 오해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외부 상황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현실을 다르게 인식했던 것인지 돌아봅니다. 자연의 한 측면을,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 식물의 성장, 날씨 변화를 떠올리며 자연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연에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음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으로 주의를 돌려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탐색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거나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경향은 없나요? 자신을 속이는 내면의 목소리나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를 다집니다.
자연처럼 투명하고 진실되게 자신을 마주하고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 명언, 상호 책임.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책임이 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주석.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타나는 깊은 실존주의적 통찰을 담고 있는 명언입니다. 이 구절은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 인간 존재 전체의 상호 연결성과 집단적인 책임감을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개인의 행동 혹은 무관심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류 전체의 고통과 죄악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죄의 보편성, 연대의식,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공동체 의식, 무관심의 위험성,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모든 인류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책임감, 연대감, 부담감 등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당신의 작은 행동이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연결감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상상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구절을 되뇌며 이 무거운 책임감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 두려움, 압박감 혹은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차립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가 연결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고 연대와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세 번째 명언. 부드러움의 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노자. 주석. 도가 사상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도덕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압, 단단함, 꺾이지 않음 등의 힘과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부드러움, 유연함, 겸손함, 그리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순응성이 오히려 어떤 강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은 쉽게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어지고 흘러가며 결국 장애물을 넘어서거나 마모시킵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관계, 리더십,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압적인 방식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회복 탄력성, 유연한 사고방식, 비폭력적인 해결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힘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명언을 되뇌며 그 문제에 대해 부드럽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어떨지 상상합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를 피하거나 휘감아 흐르는 물처럼 말입니다. 몸과 마음에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드럽게 이완시켜 봅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평온함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강함만을 고집하기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적용할 기회를 찾아보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네 번째 명언. 읽기와 소화. 생각 없이 읽는 것은 소화 없이 먹는 것과 같다. 에드먼드 버크. 주석. 에드먼드 버크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선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독서나 학습 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음식을 먹지만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듯이 글을 읽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읽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기존 지식과 연결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숙고하는 생각하는 과정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지혜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 피상적인 정보 소비를 경계하고 깊이 있는 학습 태도를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정보를 접할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깊이 생각하며 소화하나요? 생각하며 읽는 것이 당신의 이해와 기억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어떻게 하면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소화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최근에 당신이 읽었거나 들었던 정보 중 단순히 지나쳤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명상하는 동안 그 정보를 다시 가져와 당신의 마음속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마치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듯 당신의 생각이 정보를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이해로 만드는 과정을 느껴봅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읽는 사람이 되기보다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지 느껴봅니다. 앞으로 정보를 접할 때 생각하며 읽고 소화하며 먹는 습관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5번째 명언. 침묵의 의미.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미덕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주석. 과학적 방법론을 옹호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명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명언은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무지함만 드러낼 뿐이므로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미덕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와 통찰은 말로 표현될 때 빛을 발하며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의 증거는 아님을 시사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회피 등 때로는 침묵이 현명할 때도 있지만 베이컨은 의미 없는 말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침묵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거나
혹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침묵은 그 무지함을 감추는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용의 깊이가 중요하며 말의 무게와 책임감을 생각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언제 침묵을 선택하고 언제 말을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침묵이 때로는 무지함을 감추는 수단이 되지는 않았나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말과 현명한 침묵을 어떻게 구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했거나 혹은 침묵했어야 좋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말하고 침묵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탐색합니다. 단순히 무지를 숨기기 위해 침묵하거나 혹은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는 경우는 없었나요?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미덕이다라는 명언을 되뇌며 당신의 말이 진실되고 사려 깊으며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됨을 인식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정제된 보석처럼 빛나고 울림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하거나 현명한 침묵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여섯 번째 명언. 환경 변화와 활력. 시간과 장소 변경은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세네카. 주석.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내면의 평정과 외부 환경에 대한 태도를 탐구했습니다. 이 명언은 환경 변화가 정신 건강과 활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공간과 시간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것은 정신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자극을 통해 마음을 환기시키며 창의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는 거창한 여행뿐만 아니라 출퇴근 경로를 바꾸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평소 가지 않던 카페에 가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시달릴 때 환경 변화가 재충전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최근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장소, 시간, 활동 등 작은 환경 변화가 당신의 기분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시간과 장소 변경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과 장소 변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활력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여행, 산책, 새로운 공간 방문 등 어떤 경험이었나요? 현재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거나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작은 시간과 장소 변경을 상상해 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환경이 당신의 감각을 깨우고 닫혔던 생각의 문을 열어주며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는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이러한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인식합니다.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작은 시간과 장소 변경을 시도하여 당신의 마음에 꾸준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일곱 번째 명언. 언어와 철학. 철학적 문제들은 언어가 휴가를 갈 때 발생한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주석. 20세기 분석 철학의 거장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난제들이 실제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혼란이나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언어가 언어놀이, 삶의 형식 등 본래의 기능적 맥락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사용될 때, 즉 언어가 휴가를 갈 때 의미론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철학적 문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의 중요한 역할은 언어의 실제 사용 방식을 명료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가짜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이 명언은 명확하고 정확한 소통의 중요성, 개념적 혼란을 피하는 것, 그리고 언어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시 멈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면 언어 사용의 혼란을 줄이고 더 명료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단어들이 평소 일상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마치 단어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휴가를 떠나 혼란을 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느껴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의 언어를 사용할 때 더 명확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타인의 말을 들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여덟 번째 명언. 자기 경멸과 존경. 자신을 경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주석. 니체의 자기 극복과 초인 사상을 담은 역설적이고 도발적인 명언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경멸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 비하나 혐오가 아니라 약점, 한계, 불완전함 등 자신의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자 하는 강렬한 비판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진정한 자기 존경은 맹목적인 자기 만족이나 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치열한 투쟁 속에서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경멸하는 것은 곧 그것을 넘어설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존경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는 현실 안주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 그리고 건설적인 자기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자신의 어떤 점에 대해 불만족스럽거나 바꾸고 싶다고 느끼나요? 자신의 약점이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자기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건설적인 자기 비판과 파괴적인 자기 비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동 방향. 행동, 습관, 성향 등 당신 자신의 어떤 측면에 대해 불만족스럽거나 바꾸고 싶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합니다. 이 감정이 자신을 경멸하는 느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이나 자기 비판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 비판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현재의 불완전한 자신을 경멸하는 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존감과 자기 존경이 싹트는 것을 느껴봅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아홉 번째 명언. 필요와 의식. 필요는 맹목적이다. 스스로를 설득할 때까지. 칼 마르크스. 주석.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관점과 역사관을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마르크스에게 필요는 인간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조나 생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힘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필요는 인간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작동하며 마치 맹목적인 자연력처럼 역사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필요가 인간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인식되고 이해되며 인간 스스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득되고 동의할 때 비로소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과 결합하여 현실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능동적인 이해와 실천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인식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공감대 형성 및 실천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현실적 제약, 구조적 문제 등 당신의 삶이나 사회에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필요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필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이나 사회에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거나 구조적인 문제, 현실적인 한계, 의무 등 당신을 제약하는 필요를 떠올려 봅니다. 이러한 필요가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혹시 맹목적이고 거부하고 싶은 힘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이제 그 필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봅니다. 외부의 필요성을 내면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필요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상합니다. 당신의 삶과 사회를 둘러싼 필요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열 번째 명언, 진정한 자유. 자유로워지려면 단순히 사슬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넬슨 만델라. 주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이끌고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의 깊은 인간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물리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에 그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유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삶은 결국 자신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즉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존중되고 증진되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명언은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 개인의 해방을 넘어선 사회 정의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인가요?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동 방향. 당신의 삶에서 자유롭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자유는 어떤 형태였나요? 혹시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지는 않았나요? 개인의 제약이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즉 사슬을 끊는 것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아가 모든 인류가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당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의미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느껴봅니다.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되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무리.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